소장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의 문구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게 있네요.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자만이 미래의 여러 가지 AI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의 존재감, 나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이 강연을 통해서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연이 있는 도중에 여러분께서 강연 내용에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줌과 유튜브로 계속해서 저희 강연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줌에서 좀 Q&A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소장님의 강연이 있는 동안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줌 참여자분들께서 질문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분께서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연결 좀 요청해 보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 여쭤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박종빈 학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종빈 학생께서는 혹시 이 강연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여기 미래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일까? 이거 하고요. 질문한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3가지 질문 중에서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질문 하나만 선정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면 될지 아니면은 혹시 그 이외에 2가지 중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은 자신의 진로나 삶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기 어려울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학생들의 역할은 부모님이 됐건 학교가 됐건 우리가 정해둔 그 틀 속에서만 계속 살아오죠. 그 틀을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말라, 대학을 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룰이라면 가긴 가야 되겠죠. 하지만 대학에 대한 가치,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뭘 좋아할 사람, 내가 뭘 관심 있는 사람인지 모른 채로 그 다음에 미래와 직업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할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어떤 걸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안 해봅니다. 여러분이 보통 장래 희망 이런 거 정할 때 보면 그 시기 때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걸 자꾸 몰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경험치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요즘 유튜브에서 각 분야의 각 선생님들, 유명한 분들, 각각의 직업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많죠. 이런 걸 통해서는 간접 체험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 관심사의 영역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그만큼 관심 가지고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건 거죠. 그런 과정이 사실은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건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 잘 따고 좋은 대학 가는 거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바꾸지 않는 시대라는 건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걸 탐구하는 과정이 고등학생 때 주요하게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얏호님의 질문인데
나처럼 되기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걸 하려면 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 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는 방법, 뭐 사실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게 짜장면 한 개밖에 없는데 나는 세상에서 짜장면이 내 입맛에 제일 잘 맞아. 이러면 거짓말이죠. 제일 잘 맞는 걸 알아내기 위해선 돈가스도 먹어보고 냉면도 먹어보고 먹어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우의 수를 경험을 하면서 자꾸 맞춰가는 거, 찾아가는 건 거죠.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하더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할 사람, 내가 뭘 해야 될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금방 뭐 찾을 수는 없죠. 이걸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도 되고, 이런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고, 뭐 명사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도 좋고, 주위에서 그런 기회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대신해 주거나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가장 맛있고 뭐가 가장 좋아하는지를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뭐 입시 준비 공부만 하느라고 딴 시간이 없어, 딴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굉장히 버려지는 시간도 많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기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대신 알아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 왜 자꾸 필요한 건가 하면요, 그냥 점수 열심히 따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면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는데, 그리고 한번 들어간 직장이 영원히 케어해주면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는데, 예. 지금은 평생 직장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뭐 어디서 쉽게 취직해주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장 이 하나만 갖고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화된 경력이나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 기회가 지금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살아남은 방법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좀 아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방법.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줌 질문자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분 더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연결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김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연님, 그 질문을 해주시려고 이제 손을 드셨는데 어떤 질문인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중학생이 미래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세하게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중학생이 미래에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뭐 중학생이건 초등학생이건 누구나 미래에 좋은 회사도 가고 싶고 좋은 뭔가 가치를 만들고 싶죠. 네. 근데 제가 하는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면 내가 아는 좋은 회사가 과연 10년 뒤에 살아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회사도 계속 사라지거나 바뀌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좋은 회사도 사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큰 기업도 자꾸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남습니까? 좋은 회사는 바뀔 수는 있어도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구조는 계속 남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냐, 이 관점보다 전공은 첫 번째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IT 회사처럼 됐어요. 과거의 자동차 회사 생각하면 IT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금융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직원의 비중은 IT 인력들이에요. 금융이 IT가 아니잖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영원히 그럴 거냐,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기업, 어떤 분야를 내가 정해놓고 어떤 전공을 했어요. 하다가 이 전공이 산업 분야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또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공은 내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새로운 전공들을 계속 덧붙여 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전공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라는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평생 한 가지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첫 번째 직업, 첫 번째 내 분야가 평생 결정된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살아가면서 직업도 계속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야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10대 때 생각하는 내 적성과 내 관심사와 20대가 되고 내가 세상의 경험을 더 했을 때 관심사가 바뀔 수 있겠죠.
처음에 어떤 길을 갔다고 계속 그 길만 가는 건 이건 무모한 건 거죠. 내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서 길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건 거죠. 네. 이게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서 계속 새로운 공부가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 딱 맞는 거 하나 공부해야지 이 관점보다도 좀 더 탄력 있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확장시켜 나가야지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저희가 대비해서 사실 이제 소장님의 이 지금 Q&A 답변과 강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문득 궁금한 내용이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길 어떤 직업군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많은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새로 생길 이런 직업군들에 대해서 뭐 예측하시거나 혹은 분석하시는 게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산업적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쪽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지금 필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그러면 전공해서 대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모든 영역에서 쓰이거든요. 가령 나는 역사가 너무 좋아서 역사를 전공했었는데 역사 갖고는 취직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미래 사회 지금도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공간에서 자꾸 놀기 시작했잖아요. 점점 미래로 가면 거기서 더 많이 놀겠죠. 근데 거기서 놀 때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뭐냐? 역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책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봤고 영화로 대충 봤다면 내가 가상 공간에서 슬래지 고글 끼고 임진왜란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실제 체험하는 실제로. 그러면 그 콘텐츠 설계 누가 하겠습니까?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몰입도 있는 설계를 못 해주겠죠. 그러면 역사 전공자 중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그거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남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역사 IT가 대세인데 역사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닌 거죠. 역사도 IT와 어떻게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IT화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빅데이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방식은 빅데이터가 중요하면 빅데이터 전공 이것만 했다면 네. 앞으로는 그럼 금융하는 사람에게 빅데이터는, 그럼 교육하는 사람에게 빅데이터는 모든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줄 건가로 접근해야 되는 건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모든 영역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미래를 보니까 다 무조건 IT인데 난 무조건 공대 가야 되냐 이런 생각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IT를 접목시킬까 이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재밌게 만들어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 이제 그것을 유저 중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산업이건 누군가는 살아남아였고 누군가는 새로운 답을 찾아서 새로운 기술을 응용해서 살아남습니다. 예. 우리는 그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는 기업을 주목해야 돼요. 어떤 분야가 좋다, 그 분야에 줄 서는 연습, 이거는 옛날에 하는 거였죠. 고속도로 빠르다고 해서 다 고속도로 줄 서 있으면 굉장히 트래픽 생겨서 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내 길이 좁은 길이다 해서 나는 남들 신경 안 쓰고 내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남들이 몰랐던 그 골목에 있는 숨은 답도 찾아내고 그걸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앞으로는 자기만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더더욱 가치를 많이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용섭 소장님께 박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이사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대사공학이라고 하는 것의 무궁무진한 미래,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연을 이렇게 듣다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소위 바이오 물질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대장균이나 이런 균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일종의 이것도 나노 기술 혹은 나노 머신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그 뭐 표현 혹은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일단 그 크기는 봤을 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나노가 되려면 그 미생물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바이오 몰레큘 단위로 보면 이제 옹스트롱 및 나노 단위가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우리 사회자처럼 나노 기술로 부르고 싶다 그러면 부르셔도 되는데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조작하는 그러한 방식이란 것이 결국 이제 DNA 수준에서 조작을 함으로써 mRNA의 레벨이 바뀌게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즉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양을 우리가 조정하는데 그걸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굉장히 많은 걸 최적화하는 작업이 대사공학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저는 나노 기술보다는 예. 바이오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대사공학 기술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대사공학 기술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희가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동안에 많은 아마 청소년분들께서 궁금증이나 질문 내용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또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많은 이제 청소년 참가자분들께서 지금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줌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그 화공생명공학과 전공하고 있는 윤지희라고 합니다. 아, 예. 지님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실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대사 회로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시고 실제로도 공정에 적용되기도 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사회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일단 공학, 특히 화학공학에서는 인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일단 안 만들어요. 즉 우리 지금 질문하신 우리 그 학생분 말씀처럼 니즈가 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니즈를 어떻게 파악했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생분해가 되는 걸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이 사는 곳부터 뒤지게 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포도향 얘기도 했는데 아니 우리 애들이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은 쓰니까 안 먹으니까 감기약 파는 회사에서 포도향을 첨가하는데 그 포도향이 석유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 하듯이 결국은 큰 문제는 우리가 기후 변화부터 시작했고 건강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걸 갑자기 그냥 한 번에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좁혀 나가서 작은 문제화 시킨 다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공학 기술로 구현하는 것. 이런 절차로 저희가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옆에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유튜브에도 이제 답변되는 동안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좀 공유를 드리자면 백기롱 님의 질문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처리 공정이 까다로운 면이 있고 각 지자체별 수거업체에 생분해성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비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들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 생산 비용이 비싸서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지금 질문이면서 답을 같이 주셨어요. 말씀하신 게 현재 상황 맞고요, 100%. 네.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분해성 플라스틱하고 생물 기반 플라스틱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물 기반 플라스틱은 우리 목적이 안 썩게 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돼요. 플라스틱이 썩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5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는데 나는 환경 친화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썩는 플라스틱으로 하겠다라고 범퍼랑 다 썩는 플라스틱이야. 5천만 원 주고 차 샀는데 한 달 만에 다 썩었어요. 누가 사요, 그죠? 플라스틱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이나 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5가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쓰고 꼭 버려야 되는 물질.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비닐봉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요. 마스크를 우리가 재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쓰고 온 마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사회자께 드리고 갈 테니까 그걸 쓰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절대 버리지 말고 계속 쓰십시오. 환경을 위해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꼭 버려지는 거니까
버려서 썩으면 좋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질문 굉장히 훌륭한 질문 해주신 게 뭐냐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어디 딱 넣으면 바로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해는 누가 하냐면 미생물이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아까 플라스틱의 특징이 분해가 잘 안 되는 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그나마도 미생물이 만드는 여러 효소 중에 에스터레이즈라든가 라이페이즈라는 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미생물이 있으면 그걸 분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PHA 같은 경우는 이제 pH 디폴리머라이즈라는 효소인데, 그래서 그런 효소들이 많이 있는 미생물이 사는 곳에 소위 묻어줘야, 즉 네. 컴포스트 같은 데 해야 분해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게 회수업체에서 회수를 해갖고 그런 데다가 넣어야지 분해가 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한 건데 맞고요. 하지만 그렇군요. 그냥 합성 플라스틱 땅에 어차피 버려지는 것보다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버려지는 거, 얘는 확실히 썩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예. 그 환경에 따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 기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는 아직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든 플라스틱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잘 안 된다는 것도 답주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는데, 지금 그게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같은 대사공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생물 기반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의 생산능이 점점 늘고 있고요. 네. 즉 그건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 프레셔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플라스틱 1kg당 얼마씩 그 벌금,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 기반으로 가게 되면 그 가격이 더해진 거로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는 더 싸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래서 결국은 정책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경쟁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답변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줌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보고 Q&A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스크린에 띄워주신 분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생명과학 선생님을 꿈꾸는 고등학생 김정우라고 합니다. 아, 예. 정우님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나요? 일단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오늘 대사공학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이러한 생명과학이 다양한 화학과 관련된 분야와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는데, 이건 조금 이번 주제랑 번외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이러한 생명과학이 융합돼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그 슬라이드 지나가면서 그 바이오텍을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맨 마지막에 융합생명공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께서는 그 융합생명공학이 어떤 여러 종류가 있느냐를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예로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건설업하고 바이오하고 융합이 될까요? 건설업. 네, 건설업. 융합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오텍은 예. 1990년대 인터넷이 차지했던 위치를 지금 바이오텍이 현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즉 지금 예를 들면 현 세대에서 제 스마트폰 뺏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업무 마비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IT 없이 우리가 지금 못 사는데, 생명공학이 1990년대 IT다. 즉 굉장히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산업은 바이오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가 건설업은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는 시간이 가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아파트 오래된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면 셀프 힐링을 합니다. 힐링을요? 네. 왜냐하면 얘들이 그 붙어 있는 것에서 칼슘이랑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 가지고 네. 실제로 그걸 다시 패키징하기 때문에 힐링이 돼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에서는 오늘 제가 강의한 걸로 융합이 이미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회로 쪽에도 예를 들면 그 사회에 소금 농도가 높은 데서 사는 할로박테리움이라는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인데, 얘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박테리오롭신이라는 단백질을 세포막에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햇빛을 받으면
이것을 그 포톤을 전달해줘요. 세포 안으로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네. 그때 이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팍 바뀌면서 에너지를 결국 전달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게 뭐죠? 레버가 0, 같네요. 1, 0, 1, 0, 1 디지털이에요. 스위치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3차원 메모리를 만들면 2차원으로 현재 가고 있는 메모리의 소위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쌓아지고 계속 집적도가 높아졌지만 3차원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실제 쌓고 있고, 근데 바이오는 이미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작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전자산업에도 쓰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퀀텀 닷이라는 게 양자점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양자점 TV도 있고 많아요. 네. 그 양자점 같은 것도 지금은 화학합성으로 굉장히 그 환경 비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보고를 했지만 그걸 미생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융합이 될 수 있다. 물론 제가 당연하기 때문에 말 안 했던 헬스케어 쪽은 너무나도 많고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신 이상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